4단원 가치를 내면화하는 독서, 인문예술 다양한 시대의 글 읽기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여기 인문 분야의 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뭐 얘만 있으니까 패스. 196페이지 단원의 길잡이, 뭐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7페이지 인문 분야의 글이에요. 나는 무엇인가? 혹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래요.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생각하기 쉽지 않죠? 이렇게.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됐고, 밑에서 배울 생각,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라는 것들. 다음 페이지 198 확인할게요. 인문 분야의 글 읽기라고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인문 분야의 글을 읽으면서 인문학적 세계관,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누리집에서 자신의 문화원 누리집을 방문해보고 어떤 인문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 이게 찾아보면 은근히 괜찮은 애들 많이 있더라고. 이렇게 밑에 인문 분야의 글 읽기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는 99페이지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올 거니까 패스. 199쪽 볼게요. 인문 분야의 글 읽기의 개념과 특징. 인문 분야의 글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밑줄 인간의 존재를 탐구하는 글. 인간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한계가 있을까?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정신적 가치나 의미를 밝혀서 사유하는 것들. 한 가지 절대적인 답이 아니라, 그렇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답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를 더하는 것을 지향한다. 옆에 인문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은 주관과 통찰이 타당한지 밑줄, 그리고 타당한지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제가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일지 않을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윗글의 글쓴이의 의견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을 합니다. 어떤 게 적당할까요? 적절하지 않을까요? 다른 관점의 글이나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 봅시다. 밑에 지식 더하기라고 나와 있지만 인간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접할 수 있다. 글쓴이의 인생관, 세계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가 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 밑에 볼게요. 글의 종류는 논설문이고요. 논설문은 어떠한 글인데요? 자신의 주장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글을 논설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장이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되겠고요. 이러한 주장과 근거가 뭐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게 우리가 판단해야 할 일인 거지. 교훈적이고 철학적이고 예시적이래요.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 일단 밑줄, 너와의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존재. 여러 철학자의 사상을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특징, 여러 사상 철학자의 사상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옆에다가 예시, 그리고 여러 철학자의 사상을 예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니까 얘가 이 글에 있어서의 근거가 되겠지. 둘 이상의 개념을 비교함으로써, 비교이다 동그라미, 글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질문을 던지며 글을 끝맺습니다. 글의 주제에 대해 독자 스스로 대입해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운을 형성해 줍니다. 혹은 여러분 혼자서 생각해 보세요를 유도하고 있다. 글의 종류 뭐라고? 논설문. 논설문은 글의 단계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죠. 철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존재, 나는 누구인가지. 철학자들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의 변천사. 나를 알기 위한 방법. 우리는 근데 이미 알고 있죠? 뭐라고? 너와의 관계에서 그걸 찾을 것이다. 진정한 나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라고 글이 마무리될 것이다. 다음 페이지. 나는 누구인가?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일단 여기는 따로 체크할게요.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알고 하고 바라는 것. 그러나 그 이후 논리학 강의에서는 위에 세 가지 질문이 모두 네모칠게요. 이 세 가지를 싹 다 합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귀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기로 오겠네. 한편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정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칸트의 말을, 두 번째 단락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뭐 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지. 인용하고 있어. 인용하고 있어. 너 자신을 알라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요게 보기에 나올 수 있는 문장. 인간이 무엇인지 알면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문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문장은 체크. 인간과 자신은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차원에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 방금 읽은 거 이렇게 훅 끊어 놓으면 앞에 거에 뭐 전제 혹은 이유가 될 거예요. 혹은 근거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인간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보다 나는 무엇인가를 찾는 게 더 힘든 답인 것 같아요.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자신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자연 환경이나 우주,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에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에게 더 관심이 많았다. 신에다 동그라미. 학문의 발전 과정을 보아도 나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보다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대상, 밑에다가 신이라고 쓰면 되겠지. 탐구하는 학문이 먼저 발전하였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기원전 6세기 자연 철학자들이 처음으로 우주와 자연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철학다운 철학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 밑줄, 우주와 자연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밑줄, 철학다운 철학 밑줄. 얘네 전부 다 같은 표현이다. 탈레스란 철학자가 탈레스 동그라미 사람 이름이에요. 천체를 연구하다 별을 보고 우물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있을 정도로 학자들은 주로 천체는 어떻게 운행하는가, 우주 혹은 자연이란 무엇인가, 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먼저 했었다. 약 1세기가 지나고 기원전 5세기 무렵이 되어야,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볼까요? 6세기에서 5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시간 순서대로 철학자들은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색펜으로 이렇게 할까요? 기원전 6세기 우주와 자연. 그 다음 기원전 5세기에는 인간의 문제. 그러니까 철학의 주제가 바뀌어 왔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조차 궤변론자에 의한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그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뭐 볼만한 거 있을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요 정도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우주와 자연 신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100년 정도 지나야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며 나를 통해야만 알 수가 있다. 우리의 생각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해 안다. 밑줄 이렇게 화살표. 나를 알아야 자연, 우주, 신에 대해 알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자연, 우주, 신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렇게 화살표. 나가 무의미하다면 우주가 아무리 의미 있고 아름다운들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밑에 다시 체크.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또 말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철학의 시작은 우주가 아니라 나다. 철학의 시작은 우주가 아니라 나다.
따라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하다. 그래야 그 다음 나를 알고 인간을 알고 우주를 알지.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예나 지금이나 물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나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나? 찾을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얘도 보기 포인트. 현대에는 지구 지식이 발달하여 물리적 철학적으로 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지. 옆에다 간단하게 쓸까요? 현재에도 나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다.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밑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나지 나. 가장 기본적인 것. 인류는 왜 가장 먼 것부터 탐구하기 시작했는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가장 먼 것 밑줄. 이게 뭐예요? 자연, 우주, 신.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밑에다 쓸까요? 부연.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별성이라는 단어에다 다시 체크.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이다. 추상성 체크. 나가 나의 몸 어디에 존재한다고 콕 집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나가 나의 몸 어디에 존재한다? 그럼 이 나는 뭘까요? 본질적인 자아. 본질적 자아.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몸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실체적 자아. 실체적 자아 속에 본질적인 나 혹은 철학자들에 따라서는 근원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니까 꼭 집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를 알고 탐구하기란 쉽지가 않다. 따라서 나를 알고 나를 탐구하기란 쉽지가 않다. 옆에다가 정리해서 쓸게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단어 2개만 쓰시면 돼요. 개별성, 추상성. 그래서 옛날부터 학자들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내성, 즉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유일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내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깨달았다. 영국의 철학자 흉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위에 내성, 즉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유일하다. 밑줄. 그 다음 휴먼 방금 밑줄 그은 거 생각하지 않았죠? 둘이 서로 반대 화살표. 이렇게 반대 화살표. 휴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성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가 아닌 이제까지의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라고 했고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 동그라미 의식의 옹달샘 속에 들어있는 나란 조약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또 정리해서 씁시다. 흉, 사르트르. 두 사람의 공통점 뭐예요? 내성을 통해 나를 찾을 수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비문학 시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을 의미만 통하게 선생님이 문장을 바꾸어 놓을 거니까 이거를 저도 나름대로 자꾸 바꾸고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한번 스스로 좀 바꿔보려고는 해야 해요. 즉 내성의 방법으로는 나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밑줄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럼 옆에다가 또 다시 쓸까요? 내성의 한계, 내성의 한계에다가 밑줄 그리고 요거라고 본질적인 나를 찾을 수 없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리 마룻바닥을 내려다본다 한들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 그와 비슷하게 위에 쓰여져 있지만 밑에다가 비유라고 또 쓸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아서는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마룻바닥을 내려다본다 밑줄. 우리 자신만 들여다본다 밑줄. 둘이 서로 같은 거. 됐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물음표 위에다 쓸까요? 문답. 인류가 자연, 우주, 신보다 늦게 자신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철학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 것도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철학의 궁극적 목적 밑줄. 인류가 자유, 우주, 신보다 늦게 자신을 살피기 시작했다. 밑줄. 너 자신을 알라. 밑줄. 그리고 각각 밑줄 그은 것들이 철학의 궁극적 목적이다.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나를 발견하는 것, 네모.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네모. 둘이 연결하면 되겠다. 9번은 인용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신해져서 너와 나에서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당신은 성격이 어때요? 차분해요? 아니면 활발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내성적, 외향적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래요? 왜 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당신 혼자 있으면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내성적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괜찮나요? 근데 저는 내성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대신에 그냥 조심성이 많다. 조심스러운 성격이다. 저는 그게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관계를 통해야만 나를 알 수 있다고.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 둘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어떤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유의할 것은 너와 관계를 맺는 나,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가 같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볼까요? 나와 너와의 관계 중요해. 나와 그거의 관계 중요해. 옆에다 쓸게요. 이렇게 둘이 같지 않아. 둘이 같은 거 아니야.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엔 무슨 말일까? 너와 그것도 같지 않다라는 말 아닐까? 이것은 나가 불변하는 존재,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다. 밑에다 뭐라고 쓸까요? 유한성. 한계가 있다고. 나는 한계가 있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변할 거야. 하나만 더 쓸까요? 가변성. 유한하고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그것과 맺는 관계에 따라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것, 돈, 집, 국가, 사람 등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것, 세모.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 세모. 나의 일부다, 세모.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나일 뿐 전체로서의 나는 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유일하지 않으며 유한하다. 유일하지 않고 유한하다. 세모.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표면적 관계를 맺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표면적 관계, 세모.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그때의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 대체될 수 있다. 세모. 그리고 상대방에게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그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옆에 또 시험 문제 말 바꿀 수 있는 포인트.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사람도 그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도 그것이 될 수 있다. 사람은 너에만 해당한다. 이러면 또 틀린 말이라고. 그러나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세 번째 단락하고 네 번째 단락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은 나와 그것,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은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둘이 달라요. 대조. 여기선 대조라고 하지 말고 비교라고 할게요. 앞부분에 앞 페이지에 비교를 통해 어쩌고 저쩌고 말이 있었으니까 대조 대신에 비교라고 쓸게요. 그러나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세모였으니까 너는 동그라미 할까요? 너 동그라미. 그때의 나는 인격 전체며 인격 전체. 다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유일한 존재 동그라미.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인격 전체 동그라미.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이지만 너와 나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 동그라미. 유일무이한 존재들 동그라미, 대등 관계 동그라미. 그러면 뜬금없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지만 주체와 객체의 관계 세모, 차등의 관계 세모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때의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나 동그라미. 괜찮나요? 네. 진짜 선생님이 귀찮아서 시험 문제 내면 이거야. 어떻게 낼 거냐면 1, 2, 3, 4, 5 그것, 너라고 해서 그것에 해당되는 거, 나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해놓고 요 총 10개 중에 하나 정도 좀 다른 거 끼워놓겠지. 그래서 틀린 거 찾기. 그러한 유형의 시험 문제가 내기는 사실 제일 간단하다.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표시해 놓은 거예요. 걔네들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말씀드리지만 여기 동그라미 세모 외우지 않아도 돼. 본문 줄 거니까 보면서 내가 나중에 깨끗한 그 교과서에서 동그라미 세모 구별해서 체크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옆에다 예시. 회사에 직원 A가 있다라고 하자. A는 회사 동료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조직 안에서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 또는 기능으로 만나는 거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해도 그 관계는 달라지지가 않는다. 따라서 A와 직장 동료의 업무적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다. 다시 업무적 관계 세모. 나와 그것의 관계 세모. 그러나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아빠하고 부르며 달려 나오는 것을 상상해보자. 이때 기분이 최고예요, 진짜. 이게 정말 심리적이고 거짓말처럼 느껴지는데 집에 가서 내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번호키 누르고 들어가거든. 그러면 번호 띡띡띡 하는 새의 곳에 앞에 와서 서 있거든.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이 정도야.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오시면 꼭 집 앞에서 마중 좀 해주세요. 아빠하고 달려 나오는 걸 상상해보라. A와 I는 단순히 아버지와 자녀라는 기능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 그 전체가 총동원되는 나와 나의 만남으로 볼 수가 있다. 인격 그 자체가 총동원된다. 동그라미. 나와 나가 만나는 거다. 동그라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보고 있는 202페이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동그라미 세모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적어도 한 문제. 다음 203페이지 결론 부분이죠.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인간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거 아니고 인간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체크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밑줄. 인간이란 무엇인가 밑줄. 그리고 위에다가 둘이 서로 같은 거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고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든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역시 또 세모 동그라미네요. 인간에 대한 지식 세모. 그것에 대한 지식 세모. 이론적 객관적 세모.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세모. 그러나 나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일 수가 없으며 좁은 의미의 지식이 될 수가 없다. 객관적일 수 없다. 동그라미. 지식이 될 수 없다. 동그라미. 지식 이상이다. 동그라미. 지식이 일으킬 수 없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다. 인격 전체가 동원된다. 동그라미.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밑줄 치고 별표. 그리고 따지면 이게 이 글 전체의 주제예요.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자. 나는 상대방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라고 해서 문장 부호가 다르지만 끝에다가 이렇게 물음표 하나 그려놓으세요. 질문을 통해 독자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쓰여져 있는 게 사실은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인 것 같아요. 이름을 불러준다, 관계를 맺는다,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된다.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를 맺는 거고 시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204, 205, 206페이지 여기 빈칸은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207페이지 확인해 봅시다. 학습활동. 다음에 제시된 철학자들이 탐구한 내용, 대상이나 내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글에 대한 사실적 이해인 거니까요. 얘네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도 시험 문제 뭐 나오겠어요? 흉 사르트르가 한 이야기를 여기 다른 소크라테스나 칸트 여기에 갖다 끼워 놓겠지. 이렇게. 이 글에서야 알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의 특성을 파악해 봅시다. 인간에 대한 지식은 이론적 객관적이다. 밑줄. 누구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것에 관한 지식이다. 하지만 나에 대한 지식은 지식 이상, 인격 전체가 동원된다. 사적인 것이다. 누구든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며 객관적일 수 없는 거다. 객관적 X. 누구든지도 X 할까? 그냥 눈에 띄는 정도니까요. 글쓴이가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뭡니까?
어떠한 대상을 안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고 나를 알아야 세상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대상, 세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지. 그냥 순서가 있다고요.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요게 1. 그래야 어떤 대상에 대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208쪽. 부보해져서 나와 너에 등장하는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자인데요. 이렇게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와 그것의 관계, 세모. 나와 너의 관계, 동그라미. 아까 계속 거의 2페이지에 걸쳐서 동그라미, 세모 구분해 놓은 거 있죠? 그거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빈칸 채울 필요도 없어. 지문 다 줄 거니까요. 이번에는 딱히 하실 필요 없고요. 다음 209쪽. 얘도 할까 말까 하지만 그냥 나중에 또 하느니 지금 하고 말게요. 글의 종류 설명문이고요. 분석적이고 해석적이다. 프리다 칼로의 인생과 자화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자화상을 그린 이유를 밝히기 위해 프리다 칼로의 인생을 분석했고, 어머, 이거는 뭐예요? 어느 한 작가의 인생을 알아야 그 사람이 그린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 알기 쉬운 문체, 이해를 돕고 있다. 됐고요. 밑에 잠깐만 볼게요. 부상당한 사슴인데요. 사슴이 활을 엄청 맞고 있죠. 그런데 너무 무섭지 않나? 머리는 사람이래요. 그렇답니다. 그리고 전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렇게 4발 달린 동물이 있었을 때는 활이나 총을 쏠 때 여기 있죠. 이 부분을 쏴야지 한 방에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목을 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에 부상을 입으면 의외로 상처 입은 채로 오래 살아있대요. 그래서 심장 쪽을 노려줘야 한다라는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스포츠화 되어 있는 것 중에 사냥이랑 투 있지. 굉장히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있는 동물들을 뒤로 쫓아가서 그렇게 죽이는 거를 그렇게 할 수 있지? 멕시코 출신의 화가 프리다 칼로는 예술적 주제가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할 만큼 수많은 자화상을 남겼다. 평생 자신을 그리는데 열과 성을 바쳤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했나? 셀카 좀 찍는 편이니? 나는 못 찍겠더라고. 왜 이렇게 못생겼어? 다시 태어날 거예요. 스스로 모델을 삼아 끊임없이 관찰하고 표현했다. 자신에게 영감을 받는 예술가이자 모델의 삶을 살았다. 칼로는 자신의 내면에 깊이 침잠했던 이유는 나는 나 자신을 그린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자주 외롭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이기 때문에. 밑줄. 그래서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 가라앉았고 그래서 수많은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순서로 따지면 이거네요. 이래서 침 깊이 내면으로 가라앉고 자화상 그렸습니다. 진짜 외로웠나? 외로웠대요. 자신을 남과 다른 사람으로 의식한 건 6살 때 소아마비 걸려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되면서부터다. 다른 아이들이 나무다리 프리다라는 놀림을 받으며 자란 그녀는 나쁜 새끼들 아주 그냥. 일찍부터 자신의 소외된 상에 눈을 뜨게 되었다. 자신의 소외된 상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어디 있냐? 소아마비. 요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지만 남다른 총명함으로 의사가 되길 원했고 평범한 소녀로 자랐다. 그러다 18살이 되던 해 더 큰 사고를 당한다. 어쩜 좋아. 타고 가던 버스가 전차와 충돌해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부상. 죽을 때까지 그녀를 괴롭힌 육체적 고통은 마음까지 심하게 부식시켰다.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남다른 실존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나 봐요. 신체적인 한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칼로가 자화상에 모든 에너지를 쏟은 건 아닙니다.
강하고 열정적인 인간이었고. 그렇죠.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몸이 불편해졌는데 그림을 그린다? 이거 보통 정신력이 아니지.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칼로는 멕시코가 낳은 미술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지만 디에고는 칼로와의 결혼에 만족하지 못했고 많은 여자를 만났다. 칼로는 디에고에 대한 분노보다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곤 했었다. 나랑 같이 사는 남편이 바람 피우고 다니는데 난 그래도 걔가 너무 좋아. 진짜 너무 괴롭지 않을까? 결국 그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충족되지 못한 결핍을 채우고자 밑줄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충족되지 못한 결핍을 채우고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칼로의 자화상은 치열한 에너지, 뜨거운 사랑, 통렬한 아픔으로 한 시대를 산 여인의 숭고하고 감동적인 기록.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파헤쳤던 칼로, 그녀의 그림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라면서 한 미술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다음, 프리다와 칼로가 가정한다라고 생각하고 대화의 빈 콧을 채워주세요. 이거 어디가 있냐? 의외로 요즘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적 결핍을 해소하려고 저의 모습을 그렸어요. 대단하시네요. 자신에게만 몰두하거나 남편과의 갈등 관계에서 지속하는 것에서 벗어나 밑줄 진정한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러기엔 너무 오래 누워 있었어야 했어요. 저에게 제 자신은 나이자 너였고 제가 무엇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다른 대상 밑에다 씁시다. 너를 찾지 않았어요. 그랬군요. 당신이 죽기 전 마지막 일기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를 않기라고 썼다죠?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삶을 살면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태도로 지녀야 할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당신은 어때요?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문제네? 이게 뭐지? 라고 일단은 되지도 않지만 분석해 보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일지라도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괴롭거든.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내용 정리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2번 볼게요. 나에 대한 연구와 그 한계. 나에 대한 연구의 한계. 한계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 있죠. 내성이란 단어 떠올리시면 됩니다. 3번 나와의 그것의 관계 세모였고 나와 너의 관계 동그라미였으니까 됐고 4번 인간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한 지식 같지만 궁극적인 건 나의 지식이다 라는 것들 확인해 놓으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 217쪽인가? 까지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